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심한 주 같아요. 조민양의 일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 윤 땅수이가 나와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바탕 대소동이 나고 그 다음에 주말쯤 돼서 진짜 기적 같은 미라클 작전의 성공의 낭보가 다 오니까 와 하는 정말 탄성이 나오는 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한국이 이 정도였나? 지금 아프간 현지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아프간의 그 난민들, 소위 이 가족들을 수송하는데 성공한 나라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진짜 대한민국의 이 외교력과 이 군대의 국방력에서 다시 한번 정말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냐면 이게 마치 뭐 라이언 일병구학이나 뭐 쉰들러의 리스트나 덩케르크의 스토리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게 우리의 나라의 그 국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분쟁 지역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는 분들, 그것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의리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대를 파견해서 극비리의 작전에 수용해서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사례잖아요. 예전에 무슨 진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진짜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밖에 없죠. 이런 감동의 스토리는 사실은 뭐 무슬림에 대한 혐오라든가 난민에 대한 혐오 그 이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애와 이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참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번에 입국한 이 아프간 이 인사들의 가족들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제 미국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이런 분쟁 지역에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협력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유엔에 소속돼 있거나. 근데 이런 분들은 다 대부분 고학력자고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 현지의 적응이 굉장히 빨라요. 정착도 빠르고. 그래서 유엔이 실시하는 정착 프로그램에 매우 성공하게 적응하는 분들 중에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일바로 온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데리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처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중한 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와의 협력, 유엔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강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하고 수준이 높아지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진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분들이 지금 최종 정착지를 물론 한국을 택했지만은 이 프로그램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정말 머물지 나중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의 최종 정착지를 선택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정말 이분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논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한 사회가 또 한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이 땅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이 여자가 기자회견을 2번이나 하면서. 근데 2번 다 완전히 감정에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녹음할 때 이 여자 기자회견만 잠깐 보고 녹음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이 여자 사퇴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뭐 나름 여장분해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완전 다 꼼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여자는 진짜 너무 심한데. 지금 윤희숙
이 윤희숙 아버지, 그 다음 윤희숙 제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KDI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윤희숙이 방방방방 뛰면서 뭐 나한테 뭐 음해하고 뭐 마타도한 사람도 책임져 하면서 막 이재명 뭐 다 막 거론했잖아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방방 뜨는 건데 이건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대출 없이 8억이 넘는 현찰을 박아 넣을 때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보는 누구한테 왔겠어요? 근데 지금 나온 정황들을 뭐 여러분들 워낙 많은 뉴스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윤희숙은요. 이렇게 보면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방방 뜨고 이 여자는 그런 식의 언어 구사를 매우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가 눈에 띄어서 들어왔겠죠. 저 이 여자가 비례대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서초갑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이 여자를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뭘 느꼈냐면 딱 강남의 고학력자 전문직 여성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냥 샘플이에요. 이 윤희숙이. 정말 딱 강남 여자예요.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가 돈이 많고 뭐 이렇게 뭐 학력이 높고 똑똑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의식은 과잉한데 막상 그 자의식의 과잉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위주의 그 어떤 그 언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객관화시킬 수 없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지금 윤희숙의 언어를 보면요. 객관화가 안 돼요. 하루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투기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감정선이나 모든 그 잘못을 민주당이나 우리 진영한테 돌리는 건요. 똑같아요. 희생자고 억울해. 세상 억울해. 그리고 막 눈물을 질질 짜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이 거짓말인 걸 모르는 사람. 마치 그냥 본능적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 여자는 굉장히 되게 특이한 성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사이키델릭한 여자야. 히스테리 장렬하면서. 자, 이 윤희숙을 보면 여자로서는 되게 예외적으로 악어상이거든요. 여자. 딱 보면 악어잖아요. 악어는 굉장히 차가우면서 이성적이지만 탕류에 사는 그 내면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혼탁하 있는 그 심성이나 뇌를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잔인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욕망에 충실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철저하게 가릴 수 있는 이성적인 것들을 음흉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윤희숙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법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법으로. 객관적인 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여자랑 말싸움을 해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냥 특수본에 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넘겨서 이 여자는 딱 법이 알아서 이 여자를 판단해주고 특히 이 아버지도 제가 볼 때는 빨리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아서 이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땅 투기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제가 볼 때 이 여자가 정신을 그래도 안 차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빨리 지금 공권력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여자랑 앉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공격할 필요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이 윤희숙이 사퇴기자회견을 했는데 언론들이 이 여자를 빨아주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정치인의 품격을 보여준 윤희숙. 의원직 사퇴 강수. 아니 부모가 부동산 투기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여자가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기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기가 막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찬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보면 서초구에 딱 꽂힌 것도 그렇고 유승민 처음에 정치 입문했을 때도 진짜 언론들이 유승민 빨아주는 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는 무슨 뭐 나팔수인 것처럼 뭐 대표주자 뭐 지적인 사람인 것처럼 딱 이 사람을 띄워줬어요. 유승민의 액면가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윤희숙도 딱 그런 식으로 유승민 키우듯이 지금 언론들이나 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세력들이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 권력들이. 이렇게 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네, 이 여자의 액면가는 오히려 유승민보다 훨씬 빨리 드러나고 있어요. 하여튼 악어 같은 여자야.
지금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윤희숙 때문에 지금 국진당에 있는 이 윤희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엄청난 그 투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다 묻히고 있어요. 이 언론에 의해서. 그냥 윤희숙이 앞에 내세우면서 이번 주에 뭐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캠프의 문제라든가 윤석열 뭐 와이프의 뭐 이런 거짓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다 묻히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언론중재법 지금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민주당이 지금 이 윤희숙 공격에 지금 막 또 나서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8월 30일 월요일날 민주당이 정말 언론중재법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막 9월로 또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제가 볼 때 9월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참아줄 수 있는 임계점을 제가 볼 때 넘을 겁니다. 윤희숙을 가지고 서로 각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윤희숙도 보면 이준석이랑 좀 가깝죠. 심정적으로. 근데 지금 이준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오세훈이 김연아에 이어서 김원동 그 경실련 뭐 정책국장인가요? 이 사람을 SH 사장에 지금 임명을 꽂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국토교통부의 그 공공주택 추진단장인 정유승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이쪽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김원동은 오세훈하고 이명박이랑 매우 가까워요. 이 경실련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을 공격하고 반값 아파트 원가 공개하면서 정말 참여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정말 현격한 공헌을 했어요. 경실련이 마치 중립적인 시민단체 같지만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 이 김원동은. 이 김원동은 금융위기로 전 세계 아파트가 폭락한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명박이 훨씬 잘한다, 참여정부보다. 왜? 아파트값이 안정되지 않았냐. 이명박은 최소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지 않았냐. 이명박 때 오른 땅값은 어떻게 할 거며, 이명박 때 부동산 그 부양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락한 시기였잖아요. 우리나라는 폭락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명박이 하도 정책을 써가지고. 그걸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거나 뭐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아파트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만 가지고 참여정부 공격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빨아먹던 인간이고 이 인간은 그 오세훈의 뉴타운 정책도 웬만큼 찬성했던 인간이에요. 중립적인 인사인 것처럼 하면서 언론을 타지만 사실은 이쪽에 가까운 인간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사장 인선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 이 라인으로 이어지는 뭐 황보승이도 마찬가지고 김무성 지금 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죠. 뭔가 이 세력을 지금 이제 그 견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이 내부에서 지금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김원동이라는 사람은 진짜 요주의 인물입니다,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사람을 SH 사장으로 써먹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언론 대응의 나팔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장의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근데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공중파 언론이나 SBS나 이런 데서 계속 이 사람을 불러다가 참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거 공격하는데 써먹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사장에 앉히지 않고 탈락시키지 않았나라고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김원동은 여러분 이 사람은 좀 대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